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오늘 새벽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업별로 편차가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승으로 전환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번 주에 세법 개정안이 나왔죠. 부동산 관련된 내용이 주력이었지만 우리 계좌에도 큰 변화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기존 ISA가 개정되고 새로운 ISA가 등장한다고 하죠. 이미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을 올려서 알고 계신 분들 있을 겁니다. 우리가 분노하자 재정경제부에서 보도자료를 하나 더 냈죠. 결론은 유지와 같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주간 브리핑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4대 지수의 현황을 체크해 볼게요. 다우존스는 이번 주 2.9% 상승했고 S&P 500은 3.5%, 나스닥 100은 5.1% 급등했습니다. 장기 채권은 0.6% 올랐는데요. 미국 지수가 모두 같이 올라가는 한 주였습니다. WTI 선물은 83에서 77로 내려왔는데요.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변동성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100을 넘었던 WTI가 이제 90위로 올라가기가 어렵죠. 이대로 계속 내려간다면 물가 상승 압력도 줄어들 테니까 증시에는 긍정적입니다. 이번 주 S&P 500을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의미있게 오른 기업 3개만 짚어보면 첫 번째는 오라클입니다. 이번 주 13% 상승했는데요. AI 클라우드 기대감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팔란티어가 있는데요. 기록적인 실적과 가이던스 전망까지 상향시켰습니다. 주가는 이에 보답하듯이 39.8% 급등이 나왔고요. 세 번째는 부킹홀딩스가 있습니다. AI가 비용을 줄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11.2% 상승했고요.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더 늘어날 겁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체크해봐야겠습니다. 테마 ETF 바로미터를 볼게요. 왼쪽에 있는 섹터를 먼저 보면 금융주가 신고가를 경신했고 정보기술이 6.4%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에너지는 3.2% 하락했는데요. 지난주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가치와 성장을 놓고 보면 대형 성장주가 4.7%로 큰 폭으로 오르고 대형 가치주는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배당에서는 배당 성장 ETF SCHED가 1.2% 올랐고요. 성장은 반도체가 5.8% 올랐습니다. 클라우드와 사이버보안은 신고가를 경신했고 혁신을 보면 로봇 BOTZ가 5.8% 올랐습니다. 빅테크와 고배당의 최고점 대비 하락률을 볼게요. 왼쪽에 있는 빅테크를 먼저 보면 빨간색 바가 많이 줄어들었죠. 우리는 이래서 빨간색 바가 클 때 매수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번 주 반등폭이 컸던 기업은 두 개가 있는데요. 엔비디아랑 팔란티어입니다. 9.8%, 23%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른쪽에 고배당 종목을 보면 홈디포는 5.3% 오르고 유나이티드 헬스는 1.2% 조정을 받았습니다. 팔란티어 주가 차트를 보면 실적 발표와 함께 급등이 나왔죠. 이틀 조정을 받다가 금요일에 추가 상승했습니다. 박스권 상단이었던 $150를 가볍게 올라섰고요. 거래량에 실린 상승이기 때문에 앞으로 $150는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될 겁니다. 바닥을 다지며 우상향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홈디포의 주가 차트를 보면 팔란티어랑 비슷한 듯 좀 다르죠. 박스권 상단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실리지 않고 상단을 뚫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현재 배당률은 2.67%인데요. 평균 배당률보다 높은 수준이죠. 횡보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진 알 수 없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주가와 환율을 함께 놓고 볼게요. 이번 주 S&P 500은 3.5% 상승했고 환율은 2.3% 조정을 받았습니다. 환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벌써 141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도 방어를 잘 못하고 있죠. 주가와 함께 놓고 보면 우리 계좌는 1.2%밖에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해외 종목 매매 현황을 보면 순매수 1위는 아마존이 차지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빅테크가 1위를 차지했는데요. 실적이 좋게 나오자 데이터 센터의 미래를 믿는 투자자가 늘어났습니다. 반대로 매도 순위를 보면 마이크론이 1위, 샌디스크가 2위, SK 하이닉스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도체를 매도하는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쏠림이 조금씩 해소되는 모습입니다. 아마존의 주가 차트를 보면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했고 이번 주에는 살짝 조정을 받았는데요. 지지선을 찾는 과정입니다. 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여유를 갖고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 수익률을 보면 지난주와 정반대의 그림이 나왔죠. 대부분의 테마에서 상승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미국 강통신이랑 우주테크 분야가 크게 올랐고요. 하락한 분야는 인버스입니다. 역시 방향성 베팅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주식계좌의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번 주 기사 5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요일 상승의 원동력이었죠. 고용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비농업 일자리가 8만 명 증가할 걸로 예측했었는데 반대로 2만 3천 명 감소했습니다. 고용 쇼크 수준의 지표가 나오자 시장은 바로 반응했습니다. 미국 고용지표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상한 게 있는데요. 앞에서 봤듯이 비농업 일자리는 감소했죠. 정부 고용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업률이 올라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떨어졌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실업률의 분모가 되는 경제활동 참가자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고용이 늘어난 게 아니란 이야기죠. 실제로 고용시장은 얼어붙고 있습니다. 고용과 물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준은 이런 결과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텐데요. 기준금리 전망을 보면 한 달 전에 인상 확률이 54.6%였습니다. 그런데 고용지표가 나쁘게 나오자 인상 확률이 44.4%로 내려왔죠. 금리에 취약한 빅테크를 비롯한 성장주가 금요일에 크게 반등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그동안 금리 인상 우려로 눌려있던 주가는 당분간 계속 상승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구리값이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구리값은 호황기에 오르게 되어 있는데요. 세계 경기는 호황기로 접어들고 있는 걸까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구리 선물 가격을 보면 역대 최대치죠. 시장에서는 경기 회복이 아니라 AI 수요 공급 차질로 인해서 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게 호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합니다. 2040년까지 구리 공급 전망을 보면 2030년에 채굴 공급이 정점을 찍고 그 이후에는 정체와 둔화로 접어듭니다. 아무리 재활용 공급을 늘려도 수요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요. 2040년까지 총 2천만 톤이 부족할 예정입니다. 그냥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벌써부터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거죠. AI 시대가 찾아오면서 병목 구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AI 데이터 센터 병목이 발생되는 분야는 구리를 포함해 크게 6곳입니다. SK 하이닉스도 수요가 넘치기 때문에 실적이 크게 오른 거죠. 6곳 모두 다 크게 올랐었고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가늠해 봐야 되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닌 거죠. 현금화하고 기다리면 급하게 오르는 반등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공부하고 믿는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확장이 끝나는 트리거가 나오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하량은 줄었는데 매출은 역대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애플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어떻게 될까요? 삼성이 애플의 출하량을 역전했습니다. 원래 애플은 아이폰 판매가 2분기에 저조한 편인데요. 이번에는 2분기 중에서도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삼성은 그걸 뛰어넘은 거죠. 그런데 매출 점유율을 보면 애플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애플 49%, 삼성 16%인데요. 그만큼 애플이 비싸게 팔고 있다는 거죠. 애플은 반도체를 비싸게 사오면 그만큼 비싸게 우리에게 팔고 있습니다. 가전을 비롯해 생활 물가도 함께 오르고 있죠. 우리가 물가를 컨트롤할 수 없지만 물가 상승률만큼 가격을 올리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겠습니다. 스마트폰의 가격을 올리는 주요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브로드컴, 퀄컴, 마이크론, ARM, TSMC 등이 있는데요. 이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면 우리의 스마트폰 가격도 오르겠죠. 네 번째 기사는 팔란티어와 스페이스X 이야기인데요. 이번 주 실적 발표의 주인공들이죠. 실적 발표 이후에 다음날 주가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두 기업의 매출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둘의 실적을 가른 건 수익성에 있었는데요. 팔란티어는 영업이익률이 62%로 최상위권인데 스페이스X는 순손실 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자본 지출이 184억 달러로 전년 대비 6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러니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금요일에 주가가 급반등했습니다. 락업 물량이 나오는 타이밍이라 악재일 텐데 왜 올랐을까요? 그 답은 실적 발표 이후에 공개된 테라페 영상에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테슬라와 함께 초대형 반도체 생산기지 테라팹을 건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초기 투자금은 168억 달러로 첨단 로직과 메모리 반도체의 설계부터 생산 패키징 테스트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계획인데요. 향후 옵티머스와 사이버캐, 우주 기반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반도체를 자체 공급한다는 전략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TSMC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상당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흘러내리던 주가가 고개를 들었죠. 110달러까지 내려가던 주가가 단숨에 133달러가 됐습니다. 앞으로 벌어들인 돈은 계속 투자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재무제표는 안 좋을 겁니다. 즉 실적 발표 때마다 휘청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만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추가로 스페이스X의 락업 해제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20% 물량이 오픈되죠.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여서 그런지 매도세는 약했습니다. 다음은 8월 20일에 7% 물량이 추가로 풀리는데요. 올해 연말까지 물량이 꽤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르면 상방이 막힌 것처럼 움직이는 순간들이 올 수 있겠습니다. 우주산업에 투자하고 싶은데 한 겹에 투자하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 계시죠? 그럴 때는 나사 ETF로 접근하는 것도 좋습니다. 스페이스X를 비롯해 로켓넷, 비아셋 등 다양한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기사는 이슈가 되고 있는 IS의 세제 개편입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실제로 진행된다면 내년부터 발동되니 미리 준비해야겠죠. 실전 투자 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저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 ISA부터 보면 1년에 2천만원씩 5년간 총 1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올해 넣지 못하면 다음해 2월 돼서 추가로 넣을 수가 있었는데요. 1년 차에 2천만원, 3년 차에 4천만원, 5년 차에 추가로 4천만원 이렇게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2월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즉 3년차와 5년차에 4천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밖에 넣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2월이 안 됐다면 상관없는데 주던 혜택이 사라지니까 마음이 안 좋죠. 그래도 올해까지는 가능하니까 납입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만기도 5년으로 고정됩니다. 기존의 만기를 길게 잡아두신 분들은 상관없는데요. 만기가 도래한 분들은 증권앱에 들어가셔서 만기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남은 분들은 지금 연장하실 수가 있고요. 올해 연장하실 수 있는 분들은 2027년 3월 31일까지 만기이신 분들입니다. 꼭 연장해 두시길 바라고요. 만기 연장을 하지 않으면 5년마다 복리가 깨지고 세금을 한 번씩 내고 다시 투자해야 합니다.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지 않고 만기일을 짧게 설정해 놓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그런 분들은 수익이 크지 않다면 ISA를 해지하고 다시 재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수익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되니까 이참에 혜택 챙기고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참고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ISA를 만들지 못하니까요. 그분들은 ISA를 그냥 유지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아니면 저처럼 ISA를 5년 채우고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전할 때 세액공제 혜택도 있으니까 이것 또한 매력적인 투자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투자라면 연금저축이 가장 좋고 중간에 3에서 5년 이내에 목돈을 써야 되는 투자라면 ISA가 좋습니다. ISA 장기 보유와 연금저축 전환의 혜택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율만 보면 연금저축이 5.5%로 저렴해 보이지만 원금도 포함된 내용이고 투자 기간도 길죠. 그런데 ISA에서 연금으로 1억 원을 넘긴다고 가정하면 공제받은 3천만원 제외한 7천만원은 언제든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5세까지 모든 자산이 묶이는 건 아니죠. 추가로 연금저축에 투자하면서 공제를 안 받고 계신다면 원금을 언제든 인출할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은 게 없으니까 뱉어낼 것도 없는 거죠. 직장인은 세액공제를 받았을 테니 해당이 안 되지만 학생, 주부, 프리랜서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SA와 연금저축 둘 중에 어디에 투자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실제 투자 시에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월 100만원씩 5년간 S&P 500에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총 자산은 8,034만원이 되고 ISA로 지불하는 세금은 182만원, 연금저축은 277만원입니다. 연금저축은 55세가 됐다고 가정했고요. 5년 투자로 ISA가 세금이 작죠. 그 이유는 200만원 비과세 혜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투자 기간이 더 길어져야 연금저축의 절세 효과가 커지게 되고 직장인분들은 세액공제로 495만원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ISA보다 연금저축이 더 이득입니다. 1순위는 역시 연금저축입니다. ISA로 투자하다가 연금저축으로 넘기면 더 혜택이 좋을까요? 아니면 연금저축으로 꾸준히 투자하는 게 혜택이 좋을까요? 20년간 투자하고 ISA에서 연금저축으로 4번 전환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냥 연금저축에 계속 투자할 때는 9억 1천만 원의 총 자산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데 ISA에서 연금저축으로 넘기는 작업을 하면 2천만 원이 비게 됩니다. 그 이유는 5년마다 세금을 정산했기 때문이죠. 이번에 세제 개편안을 만든 것도 이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최종 세금을 계산해 보면 ISA에서 연금저축 넘긴 게 273만 원 더 내게 됩니다. 장기 투자 시에는 연금저축을 운영하는 게 더 좋다는 이야기죠. 심지어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추가로 198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구조상 장기 투자 시 수익이 커지기 때문에 세율이 낮은 연금저축이 더 절세 효과가 큰 계좌인데요. 단점은 중간에 목돈이 필요한 순간들이죠. 웬만하면 인출하지 않을 자금으로 연금저축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매년 1,000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면 그 중에 400만 원은 공제받지 않는 원금이기 때문에 언제든 인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IS에서 넘어온 돈도 공제받지 않는 돈은 인출할 수 있습니다. 기존 ISA의 변화를 봤으니까 이제 새로 생긴 생산적 금융 ISA를 봐야겠죠. 세제 개편 18페이지부터 이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새롭게 도입되는 계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납입 한도는 2배 늘어서 2억 원까지 되고 납입 기간 또한 2배 늘어서 총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금과 기간이 늘어서 좋은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국내 투자만 가능합니다. 이자와 배당 전액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건 좋은데요. 국내 주식만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종목에 한계가 있습니다. 즉 국내 배당 투자를 위한 계좌입니다. 여기까지 기존 ISA와 생산적 ISA를 훑어봤는데요. 이제 우리 계좌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지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소고기를 맛있게 먹고 싶다면 한우와 수입산 소고기 중에서 저는 한우를 선택합니다. 자동차를 구매한다면 그동안 타보고 싶었고 디자인이 예쁜 모델 Y를 선택하죠. 다른 차량이 아무리 할인을 많이 해주고 지원금 혜택이 크다고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차를 선택하면 결국엔 내가 좋아하는 차를 선택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무리 혜택이 좋은 계좌여도 내가 투자하려는 종목이 없다면 그 계좌는 내게 쓸모없는 계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투자 계좌는 총 4가지입니다. 구글, 엔비디아, 아마존 같은 기업을 담고 싶다면 당연히 해외 직투 계좌로 담아야겠죠. 양도세 22%를 감안하고 투자합니다. S&P 500이나 나스닥100 같은 지수 ETF는 연금저축과 기존 ISA로 투자하면 해외 직투보다 절세 효과가 큽니다. 새로 개설된 생산적 ISA에는 국내 배당 기업에 포커스 맞춰져 있죠. KB금융, 현대차, SK텔레콤 같은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면 이 계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투자 종목을 먼저 고르고 그에 맞는 계좌를 선택하는 거죠. 주객이 전도되면 비과세라는 이유만으로 선택지에 없던 국내 배당주를 봐야 합니다. 그게 옳은 투자일까요? 처음부터 국내 배당주에 관심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아마존에 투자하고 싶은데 KB를 고르면 안 됩니다. 저의 해외 직투 계좌는 배당이 40%, 성장이 60%입니다. 배당금은 2천만 원 넘지 않게 이번에 마쳤고 성장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분야는 대부분 영상으로 다뤘던 종목들인데요. 배당금이 나오면 성장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가 투자금 없이 자체적으로 굴러가고 있고요. 나중에 소득 활동을 하지 않게 되면 4% 인출 전략을 활용할 생각입니다. 연금저축은 2개의 계좌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계좌는 ISA에 5년 투자 후 연금저축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금저축에 목돈이 쌓여있는 상태인데요. 이 계좌는 성장과 배당 50%씩 바벨 전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금저축 계좌는 수페 챌린지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매주 한 주씩 매수하고 있고 월 50만 원 정도 납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트 비중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장 배당 채권 3가지 자산으로 배분되는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계좌는 딱 이렇게 3가지인데요. 3개 계좌의 인출 전략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해외 직투 계좌는 배당금이 1,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월 150만 원 정도 인출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돈을 계속 재투자하고 있고요. 13년 뒤에 55세가 되면 연금저축 1호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때 IS에서 옮겨온 목돈이 있겠죠. 이 돈 먼저 인출하면 공제받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습니다. 그 돈을 모두 인출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저율과세 5.5%가 적용되고요. 현재 계산으로는 200만 원 정도 인출하면 마르지 않는 셈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연금저축 이후는 65세 이후에 인출할 건데요. 저율과세 4.4%를 받는 구간입니다. 75세부터는 3.3%가 되겠죠. 간혹 1,500만 원 이상 인출하면 분리과세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20년 뒤에 1,500만 원보다 더 올라가겠죠. 게다가 공제받지 않는 돈이 있으니까 버퍼가 되어주니 괜찮습니다. 보셨듯이 저는 ISA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돼서 만들지 못했습니다. ISA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유 종목 중에서 국내 배당과 관련된 종목은 생산적 금융 ISA로 이전하는 게 좋습니다. 비과세니까 당연히 생산적 ISA를 활용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생각하지도 않은 종목인데 비과세 혜택 되니까 해볼까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내 커브드콜이랑 국내 지수 ETF는 배당 관련된 비중이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혜택이 작을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 금액을 보면 4월과 5월에 마이너스 기록을 하면서 돈이 빠져나갔는데요. 이때 국내로 전환한 투자자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리아 계좌 신규 개설도 4월과 5월에 가장 많았고요. 속상하게도 한국 증시는 6월에 고점을 찍고 현재 4월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미국 주식 순매수는 7월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가만히 갖고 있었다면 스트레스 덜 받고 수익도 챙길 수 있었겠죠. 어느 시장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타이밍을 맞추려는 순간 투자는 무너집니다. 다음 주 배당 기업을 보겠습니다. 8월 10일부터 21일까지인데요. 비자, 캠뷰, 타겟, 허쉬, 쉐브론이 있습니다. 배당 투자자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실적 발표하는 기업은 로켓랩, MSCI, 코어위브, 네비우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에 영향을 준 소비자 물가지수랑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질지 다음 주 주간 브리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멤버십 분들은 내일 멤버십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존보글의 명언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당신의 친구이고 충돌은 당신의 적이다입니다. 변동성에 휩쓸려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잠깐 이벤트 보고 올게요. 오늘은 미국 ETF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는 사이트를 소개해드립니다. 삼성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ETF 정보 플랫폼 펀 ETF인데요.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자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펀 ETF에 미국 ETF 정보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ETF 분배군부터 랭킹까지 다양하게 비교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테마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규 가입한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대한항공 기프트카드 30만원 거를 증정하고 메가커피 쿠폰 한 매를 모두에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한데요. 펀 ETF에 신규 회원 가입 후 평소에 관심 있던 미국 상장 ETF 3개 이상을 찜하면 됩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이벤트 참여하고 시원한 아메리카노 받아가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링크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